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조체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회담 직후 무력 시위에 나서며 여러 과제도 함께 던지고 있는데 전문가 세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미일 회담 조목조목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아이고 세상에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ed you.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日米韓3カ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これは日々厳しさを増しています。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se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it occurred.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새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미일 새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할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새 나라는 한 나라가 될 때 더 강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후에 여러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교수님께서는 이번 회담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합의가 나왔다.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그리고 공약이다라고 해갔고요. 이게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입니다. 그때도 한미일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약 5,000자 정도 됐는데요. 이번 거를 제가 한번 세봤더니 9,000자가 넘는 2배 정도. 2배 가까이 됐네요. 일단 분량도 그만큼 있고요. 크게 4가지 틀이 얘기가 됐는데 제도화가 있고 그리고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4가지 부분인데 가장 큰 성과를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저는 제도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한미일이 앞으로 정상회담을 1년에 한 번을 개최하고 그리고 장관급 회담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정리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정례화를 하겠다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명문화됐다라는 것. 공약과 선언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게 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차적으로 한미일의 그 협력에서 저는 그 가장 큰 도전 요인은 사실 미국 내년 대선입니다. 그렇죠. 대선 결과에서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정권을 잡는다 하면은 이건 굉장히 다른 또 이 상황이 발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면이 또 펼쳐져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다른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장치는 마련됐다. 더불어서 한일 관계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전혀 대화를 못했던 것은 대화를 안 할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한미일에 이런 기제가 있다 하면은 한일 관계가 앞으로 좀 어려워지더라도 다시 대화를 해서 뭔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제도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삼국이 처음으로 재무장관 회의도 개최를 하기로 했고 제도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내용들을 명문화를 한 건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사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1953년에 한미 동맹이 발족했죠. 체결을 했죠, 그때. 1960년에 한일 동맹이 구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두 양자 동맹이 그동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이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미묘한 그런 세력 균형을 영내에서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감싸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영내에 구축한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자유주의 질서 그런 질서를 갖다 마구 흔들어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은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실 한미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금년 3월에
한일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확보가 됐고요. 다 지금 관계가 완전하게 지금 복원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복원된 어느 정도의 추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한미일 협력의 이 기반을 갖다 깔아놓았다는 데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중유의 예. 복합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안보 위기를 맞아서 자유주의 핵심 국가 세 국가가 뭉쳐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갖다 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세계사에서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자유주의 국가 세 국가가 뭉쳐서 협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자유주의 세 국가가 뭉쳐서 지금 이 도전을 받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예. 자유와 민주, 그리고 법치, 열린 시장 경제가 존중을 받는 그런 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분이 조금 비슷한 평가를 주셨는데 윤 대통령은요, 귀국한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삼국 사이 공유된 비전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떠날 수 있었다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 귀국한 직후에 이렇게 또 글을 남길 정도면 상당히 윤 대통령도 좀 만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1박 4일의 강행군 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녀온 그 자체가 사실은 이번에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를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었겠습니까? 네. 돌아오자마자 SNS에 저런 높은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짧은 만남과 그다음에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과거와는 다른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그 덧붙여서 오늘 아마 김기현 당대표가 SNS에 올린 걸로 제가 봤는데 네. 지금 평가를 하면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이 룰 메이커가 아니라 룰 테이커였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주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끌려가고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 예. 이번에 한미일 단독 확대 정상회의, 삼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제도화된 새로운 어떤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내고 예. 이제 우리가 룰 메이커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을 중요시하고 중국을 중요시했을 때 북한에게 결국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를 듣고 중국에게 혼밥 홀대를 받고 예.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 감회가 새로운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새로운 어떤 질서들을 예. 주도해가는 그리고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식의 어떤 격상된 관계를 만들었다는 면에서 대통령이나 우리 집권 여당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언론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호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모든 결과물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발끈하고 나선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 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압박과 중국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東シナ海、南シナ海におけ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はじめ、日米韓3カ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これは日々厳しさを増しています。We've all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都不应以牺牲他国安全利益、损害地区和平稳定为代价。 이번에 체결된 공약에는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이 미일 간의 동맹 조약을 해치진 않는다. 예. 이런 발언이 담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사이에 사실상 준동맹이 설정되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의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잖아요. 일단 동맹을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동맹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군사 동맹을 말하는 거고요. 두 국가나 뭐 세 국가 이상이 해서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참전을 해서 이 같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한미일에 이번 나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게 동맹이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거의 봅니다. 없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앞에 준 동맹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이 학계에서
의미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번 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요. 거기에도 분명히 보면은 각국 3개국이 자신들의 자율권에 대해서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원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을 공격하는 것보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민간인 같은 제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대만 해협과 그리고 남중국해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더 이상 뭐 거기에 관여가 되느냐 마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어차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와 미일이 동맹을 맺고 있는 한 이것은 영내에 같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한미일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자위대가 한국에 영해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 문제를 올려놓고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도 이 정도 수준이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숨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실제 이제 중국이 한미일 공동성명 6시간 만에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은 대만 해협에서 영토 분쟁이 가령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군 또는 주한미군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터놓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말씀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지금 말씀을 갖다 하셨지만은 대만 해협에서의 유사 상황, 위기 상황이라는 것과 한반도에서의 유사 상황, 위기 상황이 상호 연동돼 있다라는 조금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RC라 그럽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Two Major Regional Contingency라 그러죠. 세계에서 이 지역 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면은 두 군데 다 개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중국과 북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만의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을 갖다 투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반도의 유사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미국이 전력으로 군사력을 갖다 투여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다 해서 미국이 전력으로 지금 한반도 상황에 군사력을 투여한다 그러면은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미국이 군사력을 갖다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모자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만 해협과 그다음에 한반도의 유사 상황, 위기 상황이 연동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다가 가질 필요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만 해협에서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일단 한반도 방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만의 유사 상황은 지금 김정은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또 시진핑에게 대만 해협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방위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미의 좀 합의가 저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근데 하지만 대만 해협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주한미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 사이에서 지금 실무자급에서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토론을 갖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가 아직 뭐 나오거나 그런 게 어느 아니잖아요. 정도 근데 뭐 주한미군 중에서 육군이 동원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데 상황에 따라서 공군력이 조금 차출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F-16 이 폭격기라든지 그다음에 어태크 헬리콥터라 그러죠. 공격용 헬리콥터가 동원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대만 해협에서의 전황이 미국에게 조금 불리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F-16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어태크 헬리콥터가 대만 해협의 이 전쟁 상황이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위기 상황에 차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공백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미군 공군이 사실 경기도 평택에 오산 이제 공군 작전사령부에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병력들 이 무기들을 어떻게 투입할지 앞으로 이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사실 관심은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 관영 언론 좀 살펴보니까 일단 미니나토가 공식화되고 있다, 우려스럽다. 그리고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예상했던 바지만 계속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상당히 수준 높은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질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북중러의 새로운 동맹 그 격상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북중러의 새로운 최근의 경쟁의 동맹의 격상이라는 것은 자유 국제 질서를 해치는 한에서의 국제 규범을 무도하게 침해하는 정도에서의 동맹이 북중러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북중러는 지금 전체 국제 규범 질서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그들만의 어떤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이 뭉쳤으니까 북중러가 만들어진다는 건 제가 볼 때 원인과 결과를 저는 본말을 전도시키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가 바뀐 거죠, 예. 사실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국 동맹의 강화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전략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탈냉전이 한 3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1990년대부터 한다면 2010년대 중반까지 는 30년 넘게 탈냉전이라는 국제 질서가 동북아에도 적용이 됐죠. 미국과 중국이 미중 간의 협력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던 탈냉전의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미 경중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그렇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탈냉전의 시대가 거하고 신냉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지금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신냉전의 가장 큰 촉발점은 북중러의 동맹 강화였던 것이고 그 신냉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다시 한미일이 자유와 그다음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규범 질서 하에서 뭉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무슨 미니 나토니 중국을 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는 예. 과거의 탈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입니다. 지금 신냉전과 북중러의 새로운 국제 규범 질서 해치는 그들만의 어떤 이 동맹의 강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방어 기제로서의 움직임이라고 이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영 매체에서는 한반도를 압력 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지금 나오는데 신냉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을 향해서는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이 군사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내일부터 한미 연합 연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북한을 사실 즉 계속 좀 자극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 훈련의 기본 목표는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에 대한 효용성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철저하게 방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시나리오는 이미 다 공개가 됐는데 1부, 2부로 나눠서 가장 큰 전제는 북한이 먼저 전면적인 공격, 침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늘 말하는 이것을 자신들의 북침 책동이다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도 잘 알고 있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해서 북한 주민들을 단합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그 하반기 훈련도 대규모 훈련으로 해서 그만큼 대비 태세를 높이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작년 연말부터 북한이 한미가 연합훈련을 했을 때는 이전에는 그 기간 동안에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략 자산이 들어오고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 대비 태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좀 위축됐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올해 그 전반기의 훈련도 마찬가지인데 훈련 기간 도중에 미사일 도발을 합니다. 맞물려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의미는 그만큼 자신들의 핵에 대한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긴장이 좀 조성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 다 대응 전략, 방어 전략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또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일 3국 정상은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가치와 규범 그리고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 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입니다. 이는 사실상 준군사 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준군사 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네, 뭐 한미일 정상회의 이게 지금 국내 정치로도 연결되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한 번 더, 이게 사실 정례화하기로 합의를 한 거니까 네네. 서울에서 치르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매년 한미일 정상이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다시 또 미국에서 만나기는 그렇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한국과 중국, 일본, 한일중,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그런 외교 기제가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이 사무처가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금년이 아마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물론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뭐 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물밑에서 지금 뭐 한중일 사이의 청년 포럼이라든지 외교 포럼이 열렸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까지 참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도 지금 다시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한국이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에 또 개최를 한다면은 조금 한중일, 한미일 사이에 뭔가 그래도 조금 외교적으로 균형을 잡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이 한중일 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놓은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최를 하면은 아주 모양새 있게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을 잘 개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담 뭐 연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 이런 내용들도 조금 전 제가 국내 정치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년 미국 대선 그리고 한국 총선과도 연결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이번이 1회라고 하면 사실 뭐 이거 5번째 만나긴 했습니다만 공식화 명문화돼서 그렇죠. 두 번째 우리 김재천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에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명문화된 거에서 그냥 개최만 한다라고 돼 있지만 형식 같은 것이 나와 있질 않았죠. 그래서 개최를 한다는 게 뭐 사실은 다자회의에서 3개국이 잠깐 만나는 걸 갖고도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번처럼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소한 뭐 7시간, 8시간 딱 단일 주제로 삼국 정상이 만나는 것 모습이 내년에 한국에서 전반기에 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정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더라도 그 이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봄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서울에서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두 번째로 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재천, 박원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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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